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6월 3일 월요일 뉴스 브리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동해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첫 국정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매장 추정치만 140억 배럴 규모입니다.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도 거쳤습니다.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140억 배럴의 매장량은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미국 회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고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사전 준비 작업을 거쳐 올해 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탐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매장량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시추 작업은 이르면 2027년 착수해 2035년부터 상업적인 활용이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주말 사이에 700개 넘는 오물풍선을 추가로 남쪽으로 날려보낸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 대응 카드를 꺼내 들자 꼬리를 내린 건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가 추가 살포에 나설 경우에 다시 대응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북한은 어젯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15톤 분량을 3,500여 개로 나눠 살포했다며 남측에 이를 주워 담는 일이 얼마나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히 체험시켰다는 겁니다. 북한의 발표는 대통령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포함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5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북풍이 잦아들어 풍선을 계속 날리기 어려운 데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이를 감안해온 조치로 풀이됩니다.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자신들은 오물 쓰레기를 보낸 적은 없다면서 김정은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강일 부상은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발견되는 양에 따라 100배의 오물을 다시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실무회의를 열고 북한의 어제 담화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대응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확대 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이에 필요한 절차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와 관련해 지시가 내려지면 장비를 설치하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김 여사가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닌 셀프 초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2,600만 원으로 됐을 예산이 대통령 회장을 단 전용기를 이용하며 15배인 3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무려 6,292만 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명백한 혈세 낭비입니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과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행정관 부정채용 의혹 등도 특검을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0% 정쟁용 법안이라며 최혜병 특검법 물타기이자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다한 기내식비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특검법 발의를 생쇼라고 비판하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건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견이 나왔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특검법에 서명할 생각이 없다며 특검은 검찰 등 수사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주 전국 의사들을 상대로 단체 휴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투표는 갈등과 대립을 촉발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어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의대 증원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대정부 투쟁 방향을 논의했고 이번 주 전체 의사들을 상대로 집단 휴진 찬반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고요. 전 회원 투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다음 주에. 지금 이달 내에 모든 게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는 9일엔 의사협회 대의원과 시도의사회장들이 참여하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투표 결과에 따른 행동 방향을 정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0일 촛불 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의사들이 실제 행동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투표 결과에 따라 개원이들까지 대규모 휴진을 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입니다. 정부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우려를 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집단 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당정회의에서 복귀하는 전공의의 경우 수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등 미복귀 전공의들과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시민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버스 건너편 도로 건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시민들이 황급히 달아나기 시작하고 건물 잔해와 흙먼지가 도로를 뒤덮어버립니다. 붕괴 장면은 건물 건너편 CCTV 화면에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오전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에서 아파트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잔해 속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중상자 2명을 포함해 8명의 부상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1988년에 지어진 3층 아파트입니다. 2개 층은 주거용으로, 나머지 층은 상업용으로 이용됐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이 4층 또는 5층짜리였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법 증축이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폭발이나 지진 징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터키 남부와 시리아 인근 지역에서는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5만 9천 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1999년에는 도시 남부를 중심으로 지진이 발생해 1만 8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300만 명이 거주하는 20만 채의 다른 건물들도 안전진단이 시급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정치하담 야당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직접 설명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습니다.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일단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이라는 걸 처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일단 인수위 시절에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 어떤 자신감, 네. 또는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 그런 모습을 그 이후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지지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야당의 공세, 여기에 수세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는 대담을 했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저희가 기억을 하지만, 오늘처럼 국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모멘텀 또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라는 어떤 생각에서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이렇게 표명한 것, 이번이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아마 또 국정 브리핑이 자주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충분히 오늘의 어떤 자신감이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께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새로운 소통 행보. 소통은요. 네. 일방 소통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브리핑을 하시려면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알고 싶은 것, 이런 거를 먼저 하고, 새로운 것도 알려드리는 거는 이렇게 추가로 하고, 이 정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왜 이렇게, 좀 이따 또 다루실지 모르겠지만, 이 가스전 관련도 가능성이 높다잖아요. 네. 대통령은 우리가 항상 최종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가능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호들갑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좀 초조하고 불안한가 이런 생각에 국민들도 좀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고, 저는요 좋습니다.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좀 더 발전시켜 나가주십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내용은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일단 대통령이 오늘 브리핑한 내용도 좀 짚어보죠. 이 우리나라 해역에 이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묻혀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로 증명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얘기 아닙니까? 이거 싫어할 국민 있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요. 지금 정부가 추정하는 최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거든요. 네. 이 정도면 아까 좀 전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천연가스 경우에는 우리 국민 전체가 29년 동안, 네. 그리고 석유 같은 경우는 최대 4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랍니다. 수입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도면은 그 가치를 지금 현재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총 시가총액의 한 5배
30배 정도 되는 그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정말 나오기만 한다면요, 뭐 이보다 좋은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 맨날 중동에서 어떤 정세가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값 뭐 오르고 뛰는 그런 어떤 그 이 영향권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경제 자립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까 윤 대통령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리 탐사 결과예요. 네. 이 물리 보통 그 이 석유나 가스, 천연가스 같은 그런 유전 개발 사업이라는 게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그러니까 아직 파보지 않은 단계죠. 파보지 않은 단계에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내는 물리 탐사 단계, 현 단계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년 말부터 정말 이제 직접 구멍을 뚫어보자. 뚫어봐서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겠다. 이게 이제 시추 탐사 단계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금년 말부터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나오는 그 양이 파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덜 나오면은 팔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경제성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경제성이 있을 때 상업적인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네. 물론 이 정말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런 석유와 가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70년대 제7광구 노래도 있었죠. 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대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텐데요. 뭐 그것과 못지않게 굉장한 기대가 있지만 분명한 거는 아직 3단계 중에 1단계일 뿐이다. 라는 부분은 뭐 이렇게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종국 평론가님. 네. 사실로 아직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더군요. 네, 오늘 뭐 거의 빨간불 에너지 관련 주들은 뭐 순식간에 진짜 계속 그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뭐 호재도 없고 상당히 지금 주식시장도 침체였는데 이번 그 에너지 관련 정보는 뭐 주식시장이 바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뭐 저도 떠오르는 게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석유 한 병을 딱 들고 불을 붙였잖아요. 근데 그렇죠. 불이 원래 원유라면은 퐁 하고 터졌어야 되는데 왜냐면 정제되지 아니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주 불이 그러니까 이쁘게 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제 원유, 정제된 석유 아니냐 뭐 이런 의문이 있었고 그걸 파헤친 사람이 국제신문의 조갑재 기자입니다. 그거를 1년 가까이 파헤쳐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력을 들여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약 한 3천만 배럴에 불과할 것이다.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비슷한 곳에서 지금 140억 배럴이 있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보다 어쨌든 비슷한 구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없던 곳에서 갑자기 펑 하고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산 앞바다에서 이미 가스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순익이 발생했었습니다. 가스를 저희가 이렇게 계속 그 발굴을 했고, 근데 2021년 6월에 일단 정지를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 수익이 안 날 것 같다. 순익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해 가스전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많이 있을 것이다. 즉 지금까지 가스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없었던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점은 뭐 이렇게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진짜 답답한 게요. 저한테도 여긴 아니지만 미국에 물리탐사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석유사에 이거 뭐 제한 좀 해달라고 미국 쪽에서 저한테도 부탁을 해가지고 저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해역에서 나왔다는. 아니, 미국에서. 미국 해역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석유 회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보내봤거든요. 근데 답이 뭐였냐면 이런 건 너무 많다. 물리탐사 결과 보고서는. 이거 뚫어봐야지만 그때서야 알 수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답을 들었었거든요, 그때. 근데 대통령께서, 일국의 최고 지도자께서 가능성이 높다 하나 가지고 이거를 대국민 브리핑까지 한다? 이건 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아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만약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지금은 가능성일 뿐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종국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이 이 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이 시추공을 파는데 5개 정도 파야 되는데 하나 파는데 한 1,000억씩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국가 예산을 사용해야 되니까 국민에 대한 보고 차원에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명령을 했다,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사현 평론가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려를 할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산업부 장관이 한다든지 혹은 차관이 한다든지 했을 때보다 대통령이 직접 내가 책임지겠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총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직접 사인을 하고 내가 지시를 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국민의 앞에서 설명을 한다는 건 그만큼 역으로 얘기한다면 지금 미국의 어떤 그 보고서라든지 혹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듣기에는 정부 출범한 초기부터 이것이 계속 보고가 들어왔고 지금에서야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가 나왔으므로 직접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는 그런 태도로 보면 우려하는 만큼 저는 또 기대도 있다. 왜냐하면 그 책임 정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지겠다는 어떤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국민에게 뭐 이렇게 그 소리 말해서 홍보거리가 있어서 홍보하러 나오시는 게 저는 대통령의 임무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희망을 주거나 그러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산자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실무적인 거. 대통령은 뭐 거기에 뭐 다른 방식으로 또 다른 데서 언급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대통령이 이걸 나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기대감을 이렇게까지 증폭을 시키는 방식이 옳으냐에 대한 걸 저는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니, 잘 되면 좋죠.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이니까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얘기했다? 가능성 단계에서? 저는 그것도 이해 못 하겠는 게 그럼 3년 안에 이 모든 게 다 끝나나요? 예?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죠? 5천억은 쓰는 겁니다. 이게 그냥 썬크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매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높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보자.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재정을 오래 했지만 국가 재정은요,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만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민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게 책임 안 지셔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대통령이 그 책임까지는 안 지셔도 된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건 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많은 그 해외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개발에 엄청나게 많이 주력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도 많이 하고 말씀하시다시피 그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10년 후에 나올 것. 10년 후에 그거 전혀 아닙니다. 10년 후에 나올 것도 있고 20년 후에 나올 것도 있지만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전부 다 속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그것을 캔슬했습니다. 당시에 SK에너지라든지 민간 기업들에서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 태도인지 기억하세요?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단지 전 정부의 그 치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대로 에너지 사업을 그대로 정지한 그런 무모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책임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후에 정부가 되돌릴 수 없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나서서 국민들에게 이 다음 정부가 만약에 다른 정부일 때 이거 되돌리지 마세요라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 정부 가짜라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그 이슈 가지고 엄청나게 정부를 공격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럼 민간 기업들이 그렇게 반발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었으면 왜 거기에서 발표한 건 하나도 없죠? 그렇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이게 안 나오고 투자가 잘못됐다 그러고 그때 그랬는데. 아니요. 기억하시겠지만 그것을 되돌린 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 완전히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들을 다 되돌리는 그리고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도 거기서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당장 10년 더 이상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사기라고 한다는 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에너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먼 미래의 어떤 결과를 봐야 되는 것. 그런 기반 하에서는 중간에 그걸 멈춰서는 안 될 것들이 많았다. 저하고 너무 기억이 달라가지고 저는 자원 외교 때문에 지금 뭐 광해재단 뭐라 그러죠? 광해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납니다만 저희 공사 중에 하나는 거의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고 통합
계획이 발표가 됐었고 그것 때문에 손실이 뭐 몇 조내 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밤새 막 회의를 하고 이거를 여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국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국감회하고 할 때는 그런 반박 자료들은 저는 본 적이 없다는. 네, 어쨌든 대통령이 시추공 사업을 승인했다니까요. 시추공 뚫어서 기름하고 가스가 나오길 좀 기대하면서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저 나오기만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자, 정치 이슈 다뤄보겠습니다. 자, 특검법 공세에 나선 야당. 여기에 맞서서 여당 역시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포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저는 오늘 김정숙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을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그 배우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또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 비위와 관련된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 야당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야당 탄압, 검찰공화국 이런 프레임 씌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무엇보다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권력형 비리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검이 하는 게 훨씬 더 진상규명을 위해서 좋다는 겁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 이제 검찰. 그러면 이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수사해요? 이 검찰이? 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일단 윤상현 의원이 발의하겠다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 어떤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거죠? 조금 전 윤상현 의원이 밝혔네요. 보니까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돼서 그간 제기해온 의혹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조사하는 특검이다. 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그 계기가 된 거는 역시 인도 방문 관련 내용이겠죠. 이게 관광 목적이었느냐, 영부인 단독 외교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뭐 직권남용이나 배임의 의혹은 없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그 김정숙 여사 이런저런 순방 일정 동안 이제 착용했던 의상들 이런 의상들에 대한 무슨 뭐 명품 논란 이런 것도 좀 있긴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이 비용이 지불이 됐는지 그러니까 뭐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냐 아니면 개인 사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그 논란을 갖다가 한번 파헤쳐 보자. 그 다음에 그 김정숙 여사한테 단골 디자이너가 한 분 계셨대요. 근데 그분의 딸을 그 행정관으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 딸이 프랑스 국적이랍니다.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법에 그러니까 국가안보나 무슨 뭐 기밀 이런 것과 관련된 부서에 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외국 국적 소유자는 취업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채용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제기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많은 의상 그러니까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대여한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샤넬 의상 논란도 있었죠. 과연 이 대사에서 반납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뭐 이런 부분들 얘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와대 그 경호관을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 수영 강습에 동원을 했다. 1년 동안 수영 강습에 동원했다라는 그런 또 의혹이 제기된 게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가려보자. 이거 특검을 통해서 가려보자. 이게 윤상현 의원의 주장입니다. 네, 자 김성일 평론가님. 일단 윤상현 의원이 오늘 SBS 라디오에 나왔었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맞불 성격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인을 안 하더라고요. 네, 부인 안 했죠. 그러니까 저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첫 번째는 이것이 여당이 할 일입니까? 여당은 지금 행정부를 통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행정부 기관들을 검찰을 비롯해서 수사기관을 믿지 못하겠다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니까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여당이 이걸 하나 이거고요. 두 번째는 최상병 특검을 반대하고서 이걸 한다고요? 그게 좀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 아닌가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모습이 이 여당이 총선 이후에 좀 변하는 모습을 거부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 국민들이 점점 이 정권에 대한 지지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데 더 추락하지 않을까. 제가 걱정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의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틀 연속으로 SNS에 비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자, 어제 올린 SNS인데 자, 특검은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거다. 여당이 절차,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되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특검을 발휘하는 걸 생쇼라고 한다.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네요. 민주당 특검 남발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어제 올렸고 오늘은 또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비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인도 방문 비용 조사도 해볼 만하다. 현직 대통령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준석 의원의 지금 표현들이 과연 객관적일까라는 건 좀 의문입니다. 네. 몇 가지 대목에서 첫 번째, 특검은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 이분은 야당 대표였다가 이제 여당 대표가 됐죠. 그 당시를 기억을 하면 이분이 야당 대표 시절에 혹은 야당의 그런 정치인 시절에 여당에 불리한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불리한 그런 수사를 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걸 네. 국민의힘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특검을 주장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 지금의 상황에서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이를테면 이거죠.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어떤 의미에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이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가 권력형 비리였나요? 도이치모터스는 당시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가 권력자의 부인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를 계속 거론하는 건 도리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금 부인으로 둔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정부가 어느 정부죠? 민주당 정부입니다. 거꾸로 다시 돌아오면 이준석 이 의원의 이야기가 전부 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이 특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도 역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수사를 보고 나서 이제 특검을 한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국민의힘의 앞뒤 얘기가 맞는 건데 이런 부분을 지적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런데 거의 이제 드자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은 사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사감이 많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자,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에 대해서는 여야가 지금 조목조목 맞서고 있는데요. 자, 정화석 논설위원. 일단 기내식 식비가 6천만 원이 넘었다. 이 부분을 또 여당이 문제를 삼고 있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국민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한 4차례 정도 이제 식사가 제공이 됐을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노선상으로 보면. 네, 화면에 지금 내역서가 나오죠. 예, 그게 지금 6,292만 원의 이제 그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한 끼당 식사로 따져보면 한 23만 원 정도만 나오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항공사나 이런 그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1등석 그 승객의 식사 비용으로 한 15만 원 안팎에서 책정이 되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은 기내식 비가 이제 지출이 되었을까라는 부분 또한 이제 그 국민 감정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뭐 어느 쪽에서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뭐 항공사나
뭐 아니면 뭐 문 전 대통령 측이나 뭐 얘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뭐 이런 부분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사실은 네. 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그 특검 이런 부분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뭐 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인 그 사무총장 맡고 있는 네. 송일종 의원도 뭐 자신은 특검에 대해 사인한 생각이 없다.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완전히 선을 그은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게 보면은 지난해 이 윤석열 대통령 순방 비용이 사실은 역대 최대였어요. 13번 순방하면서 아마 78억 원인가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불똥이 막 이렇게 튀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문제거든요. 분명히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이준석 의원 아까 SNS에 올린 것 중에 아까 소개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말은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적 기준도 같이 바뀌게 된다라는 말을 거기다 썼더라고요. 예, 이 말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 기내식 뭐 이런 뭐 아주 디테일하면서도 세세하면서도 국민 감정에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것 같아서요. 이거는 사실은 여야 모두에게 다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른바 기내식비 논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이 트집 잡기다 이렇게 반박에 나섰습니다. 저도 그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당시 기내식이 문제가 됐다면 당시 순방에 동행했던 기자는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그러니까 해요. 회계 처리를 이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아닐까요?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 김정숙 여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실무자끼리 오간 그런 계약서인데 일종의 그걸 알 리도 만무한 거죠. 그걸 조사하려면 당시에 실무자들을 조사해야죠. 네네. 예. 그리고 특검법으로 갈 건 아니다. 예. 네,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기내식비가 6천만 원이 넘었다 이건 누가 봐도 좀 약간 이상한데 대한항공이 됐든 전 정부가 됐든 간에 왜 6,2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가 이것만 해명하면 간단히 풀릴 문제 아닌가요? 네, 그것만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건영 의원이나 혹은 민주당이 하는 주장에서 제가 반박할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단독 외교라는 이름으로 전용기를 타고 어딘가에 갔을 때 민주당은 가만히 있겠는가라고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어요. 지금 비교를 하는데 자꾸 그 김건희 여사를 비교하겠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의 공식 수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것 갖고 비교를 할 게 아니라 다시 물어보지만 이거예요. 당시 7월 달에 국빈 방문을 합니다. 인도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그때 저는 대통령 기록실에 나와 있는 그 워딩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지금 여사가 김정숙 여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타지마할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건 대통령 기록실에 있는 문건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타지마할에 직접 갑니다. 다른 핑계를 대고 허황후 무슨 기공식 그런데 사진이 있습니다. 허황후 기공식에 같이 찍은 사진에서 저쪽 이 주정부 도지사 이름과 그 옆에 지금 민주당에서 윤건영 의원이 주장하듯이 아이고 이게 원래 초청을 영부인을 했다면 영부인 이름이 들어갔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도종환 문체부 장관 이름이 들어가요. 그런데 어저께 채널A 특종을 보았더니 단장이 도종환 장관이고 특별 수행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물어보지만 지금 어떠한 영부인도 전용기를 타고 단독 외교라는 이름으로 특별 수행원이라는 그런 리스트로 해서 6,290만 원, 6,300만 원의 기내식을 먹으면서 갔다 온 예가 있으면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그건 특검할 필요도 없고 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유일무이하게 그렇게 간 것이고요. 지금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그런 외국 유람
그런 그 관광지만 48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두 번째가 김옥숙 여사인가요? 27회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가 권양숙 여사 22회에 불과합니다. 이런 리스트들 때문에 버킷리스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이야기하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왜 비밀로 했죠? 저 중앙일보 기자가 자기를 고소하자 그때 재판 과정에서 밝힌 거예요. 이집트에 피라미드 갔다 오셨죠? 그거 비밀로 했더니 그때 문재인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그거 관광 홍보를 위해서 이집트 정부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관광 홍보를 위해서 영부인을 초대했으면 왜 그걸 비밀로 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단독 외교라는 이름으로 갔던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걸 자꾸 물타기를 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500억을 썼고 뭐 그래서 기내식을 하고 처음부터 초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님. 네. 일단 배현진 의원이 주로 지금 폭로를 맡고 있는데 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으로 간 건 맞죠? 네. 김정숙 여사가요? 네, 자료가 그렇게 지금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간 것이 전 맞는 것 같은데 절차를 좀 밟아서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법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특별사절 임명에 관한 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사절로 옵니다. 부통령의 남편이 왔을 때는 뭐 그걸 막 홍보도 하고 뭐 이렇게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영부인이 다른 나라의 사절 뭐 이렇게 사절로 임명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축하 사절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게 이러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 말 부분은 좀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 쪽에서도 뭐 충실하게 좀 성실하게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 그 설명을 받아서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한다면은 인도 측에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느냐 없느냐 해가지고 이게 자료가 나왔을 때 따질 일이지 계속해서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따질 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건희 여사를 여기에 묶어서 얘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문제를 국민이 원하는데 이런 게 묶이니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민주당 입장도 한 가지 듣고 가겠습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 얘기입니다.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지위가 없어요. 그 법률적 지위가 없고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장관의 아마 특별 수행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 팩트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서 의도성 있는 지금 접근이 아니냐. 그 의도성 있는 접근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 대한 김건희 여사가 됐든 최혜병 특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어떤 프레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물타기용으로 김정숙 여사의 이 문제를 좀 끌어낸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다시 이렇게 꺼낸 카드를 볼 때는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일단 배현진 의원 측 주장은 이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혼자 갔으면 업무 출장으로 한 2,500만 원 정도면 예산이면 되는데 거기 영부인이 가면서 전용기 동원하고 예산이 4억 넘게 들었다. 이 국고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주장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두 가지가 아마 그 개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이번 건 타지 말 건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체코에 갔을 때도 체코의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갔다 했는데 실제로 체코 대통령이 초청을 했다면 호스트로서 그 국가에 있어야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체코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지금 출장을 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호스트도 없는 상태에서 총리와 그 면담을 했다고 하지만 아무런 어떤 확실한 이 MOU라든지 이런 체결 없이 그저 그 나라에 보석이 많은
성당을 보러 갔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타지마할 건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것을 사실 제가 그 허황우 관련해서 네.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허황우는 우리나라의 김해 씨가 적극적으로 그 주정부하고 계속 이 기공식이라든지 이걸 협상을 했더라고요. 협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영부인이 가기 시기 전까지는 누가 그것을 갔냐면 김해 시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영부인이 갑자기 가니까 이게 그렇게 큰일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온갖 지금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도 김상현 평론가 말씀처럼 처음부터 첫 단추를 좀 잘 꿰었으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해명하는데 이거 처음부터 지금 김정수 여사를 초청했다 이런 식의 첫 단추를 깨지 않고 아니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정수 여사가 특별수용원으로 함께 가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비화되지 않았을 상황인데 물론 다른 건들도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상일 평론가님.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보면 이 김정수 여사 건이 다시 불거지게 된 게 타지마할 의혹은 뭐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불거지게 된 게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나오면서 거기다 단독얘기도 이렇게 평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원망스러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 회고록에 대해서도 저는 좀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고록이라는 게 대부분 그걸 통해 가지고 후대에게 이렇게 이렇게 교훈을 주거나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좋지. 회고록에 본인의 어떤 자랑이나 이렇게 치적이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담으려 그러면 또 이게 논란의 대상이 쓰는 입장에서는 담고 싶죠. 담고 싶겠으나 좀 그런 걸 좀 자제하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좀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게 그 당시 우리 외교에서 신남방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아세안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의 폭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들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가에 영부인을 보냄으로써 그 관계에 좀 친밀도를 높이고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정숙 여사가 관광하러 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과하다. 이게 이미지 씌우기가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이미지 씌우기에 빌미를 제공한 거는 타지마할을 간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솔하게 설명도 하고 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요거는 우리가 좀 과했다. 이 정도로 해서 빨리 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여당에서는 이거를 김정숙 여사 특검을 안 하기 위한 의도로 자꾸 띄우는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의도 버리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자, 22대 국회 특검법 전국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범야권에선 지난주에 이어서 어제도 최혜병 특검 재추진을 위한 장애 집회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관철 국민이 승리한다.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겸허히 받으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공수처는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십시오. 야당이 탄핵만 보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열차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의 통화는 수사 외압 여부 판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루도 참지 못하고 힘자랑을 하는 제2야당의 오만과 폭주가 22대 국회 출발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
네, 자 이종근 평론가님, 네. 어제 집회가 상당히 컸네요. 보니까 야권이 22대 국회에서 법야권 따지면 192석을 갖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말까지 꼭 이렇게 장외 집회를 해야 되느냐, 뭐 네. 이런 비판을 하죠, 여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탄핵이라든지 혹은 어떤 그 시위에서 당은 뒷전에 물러섭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먼저 하고 마지못한 듯 나중에 이제 이 점점 열기가 고조되고 여기에 여론이 함께 했을 때 그때서야 당이 슬그머니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마이크를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에서만 있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달라졌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주도를 하고 또 마이크도 잡고 175석에 합쳐서 제1야당과 제2야당의 대표들이 마이크를 잡고 네. 저렇게 통치권을 아예 부정하는, 그러니까 뭐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라든지 또는 뭐 특검법의 내용을 보면 아예 대놓고 뭐 민주당과 조국당이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라든지 이런 식의 거의 뭐 초법적인 또 초헌법적인 지금 행위라든지 앞으로 예고편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여론이 과연 정말 민주당과 조국당에 갈 것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맞습니다. 지금 이번 총선 결과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에 대한 회초리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과 또는 조국당이 아주 이뻐서 그리고 대단히 훌륭해서 대단히 정의로워서 대단히 옳아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기승전이 아닌 처음부터 이게 탄핵을 뭐 이렇게 그 입으로 탄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부의 어떤 그런 지금 헌법적 지위를 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통치권을 부정을 하고 그저 공격만 해대는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성일 평론가님,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렇게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요, 네. 윤석열 정권이 변하지 않는 한 국민 지지 받을 겁니다, 이거. 저도 사실은요,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지금 현 정권의 태도만 빼놓고 생각하면 여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 올려서 비판할 성향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근데 비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저렇게 안 하면 윤석열 정부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생각이 점점 기울어지는 겁니다. 국민들도 점점 저는 기울어지고 있다고 봐요.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했어요. 아주 준엄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200석을 넘길 것이라는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국민들이 현명하셔가지고 200석까지는 넘기지 않고 네. 여당과 이 정권에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계속해서 똑같은 태도를 견제해요. 저는 지금 국민은요, 후회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0석을 넘게 줬어야 되는구나. 그랬어야 조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저는 후회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종근 평론가 말씀이 다 맞으시지만 그러려면 하나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정권이 총선 심판, 민의를 받아들이는 거에서 출발을 해야만 지금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비난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입장에서 반대해서는 대통령이 선거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총선이라는 선거의 결과물을 부정하면은 그 권위도 부정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좀 깨달으시라 이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해병대원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VIP 경로서를 놓고 이 대통령실 관계자의 엇갈린 오락가락하는 해명이 좀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차례로 한번 입장을 볼까요? 지난달 31일 지난 금요일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권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야단을 쳤을 것이다.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지난 일요일에 다시 바뀝니다. 주요 인사 방안, 방산 수출 등 양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지 최해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계자의 일입니다만, 자, 정화순 논설위원. 일단 8월 2일이란 날짜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최해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 이첩을 강행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통령실에서 일단 왜 이른바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듯 했다가 다시 이걸 일요일 날 뒤집은 셈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공수처 수사 자료에서 그날 당일날 이제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 간의 3차례 통화 사실, 이건 이제 움직일 수 없는 네. 사실로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서 정말 무슨 경로든 야단이든 그 무엇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사실 지금까지 뭐 밝혀진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 박정훈 대령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을 하고 그다음에 3차례 통화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장관의 2번째 통화와 3번째 통화 사이에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이 됐고요. 네. 그날 오후 늦게 그 넘긴 수사 자료를 다시 회수해 오죠. 예, 그런 일들이 마구 벌어지고 그 사이에 또 뭐 국방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도 여러 차례 이제 이루어진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 뭐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좀 격려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자의 질문 의도와는 다른 답변을 한번 하신 적이 있고, 네. 그 이후에 뭐 서물종 같은 경우는 뭐 경로가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좀 갈팡질팡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실체적인 진실은 사실은 그 그렇게 몇 인물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지금 이 바깥에서부터 이제 어떤 사실들이 계속 공급이 되면서 좀 총체적인 대응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뭐 이 사람 따라 다르고 저 사람 따라 다르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메시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수령 거부한다. 이걸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영상으로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조계사에서 얼굴 봤던 느낌이었어요. 표정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답 안 할래?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회하고 협치를 위해서 또 축하하는 의미로 대통령으로서 보낸 건데 그 부분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옹졸한 정치고 참 협치를 거부하는 옹졸한 거부권 행사를 하는 대통령께서 그 옹졸한 정치를 거둬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분노의 정치라고 말하기 전에 경로의 통치를 중단하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부하는 것도 정치적인 메시지인 건 맞죠. 후진 정치적인 메시지라서 그렇지. 인사 구분이 안 되고 사적 복수심처럼 이렇게 보여지면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도 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어도 괜히 조국 대표 사적인 복수하는 거에 우리가 도와줄 필요 있냐 이런 반감들을 가지게 되신다는 거죠. 네, 자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이 새로 당선된 등원한 의원들한테 뭐 단 하나씩 보내는 건 굉장히 의례적인 일 아닌가요? 그렇죠. 대통령이라는 기관이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하는 기관이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국민과 국민으로서 사실 보낸 겁니다. 이것을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니까 나는 안 받겠다라는 것은 사적인 그 생각이잖아요. 공적인 어떤 행동으로 표출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어떤 사감을 지금 공적인 행동으로 마치 대체해서 나는 공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조류 밥그릇 정치. 즉 조류가 먹는 밥은 좁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협량의 정치라고 보여집니다. 협량의 정치는 처음부터 이런 어떤 악수도 거부하고 눈길 마주치는 것도 거부하고 서로 난을 보내는 것도 거부한다면 네.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은데 왜 정치를 하지요? 왜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죠? 저는 대단히 이번에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네, 김상일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난이 무슨 죄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사적 감정을 제도의 하나인 그 공직자가 선동을 하고 그 선동을 통해서 사적 감정과 분노를 조직화해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으로 악용 내지는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왔으면 제도권에 맞게 문제 해결법을 찾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야 되고요. 그게 안 된다는 것들이 마지막 진짜 길목에 도달했다는 것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때 네.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제도로 안 되니까 뭐 투쟁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특히 그것도 자기 희생이 전제되는 자기 희생적 투쟁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뭐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상태에서 본인이 좀 지위가 있고 좀 어떤 권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 국민들의 사적 감정을 마구 악용하려고 든다? 이거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을 잃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민주당 얘기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친명 그룹이죠.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2기 출범을 위한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당원 영향력 확대 등을 당에 요구했는데 이 자리에 지도부도 총출동해서 힘을 실었습니다. 31분의 원래 혁신의원단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요, 나쁜 열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0만 당원은 전 세계 어디서 우리 민주당 170 그 길을 향해서 같이 가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을 개혁기동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의 혁신을 이끄는 혁신기동대 어떻습니까?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잘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더민주 혁신회의 여러분 덕분에 의심과 당심의 거리가 좀 좁혀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당이 당원 중심으로 거듭나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그것이 정권 교체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등정당 실현하자. 한번 더 할까요? 네. 당원 중심 대중정당 실현하자. 대중정당 실현하자. 민주당 얘기는 김상일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죠. 일단 네.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이 당원 영향력을 키우자. 뭐 결국은 강성당원의 목소리만 더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목소리들을 반영하려면 제도를 통해서 조용히 반영을 해야죠.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누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압박하고 이런 수단들이 동원되는 상황 속에서 그들 중심으로 당원 중심이라고 말을 한다면 그거는 민주적인 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 중심 정당이 되려면 그 당원들이 민주 시민이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 시민답게 제도에 따라서 행동해야지 사감에 의해서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또 본인들이 뽑은 사람들을 강제하고 압박하고 그다음에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당원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사당화의 일환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여담 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이정근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SBS 정화성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뷰티 디바이스의 탄생. 고주파도 초음파도 아니다. 퓨라셀미. 차원이 다른 빛으로 빈틈없이 전하는 피부 에너지. 퓨라셀미. 월낫. 퓨라셀미.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매 1위.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 We stand together. We stand as one. We will not. 아름다움, 당신의 바램대로. Advanced Beauty, Dual Sonic. 다 아프겠죠. 질투도 생길 거예요. 상상인증권의 차별 대우가 시작될 거니까요. 상상인증권. 오늘 하루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이슈들을 모아서 뉴스브리핑에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관심 이슈 키워드는요. 황당한 저출생 대책, 그리고 불렁쇠 질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리 옮겨서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보통 연초에 출생아가 가장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이 추세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거란 전망과 함께 국가 비상 상황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여학생들을 지금보다 1년 빨리 입학시켜야 한다는 이 황당한 주장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조언이었는데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자 정기 간행물에 실은 저출생 정책 관련 보고서입니다.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이라며 여아 조기 입학을 제안했습니다. 남성의 발달이 여성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결혼 정년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겁니다. 구체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성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데요. 젊은 여성에 대한 여성 차별적인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전통적이고 차별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건데 젊은 층이 좋은 일자리를 못 가지고 주택 문제도 있고 복합적으로 출산율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니 저출산이 극복될 리가 없는 거죠. 앞서 정부가 지난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낮추려다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철회하기도 했었죠. 이 보고서에 담긴 황당한 조언은 더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은퇴 이민을 제안한 겁니다. 노령층이 물가가 싸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한다면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를 들었는데요. 해당 사례가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자 조세재정연구원은 해당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개인 의견일 뿐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타이어 없이 휠만 남은 자동차가 도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른바 불렁쇠 질주라고 불렸는데요. 결국 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체포됐는데 타이어가 빠진지 모르고 위험천만한 운전을 이어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타이어 2개가 빠진 검은 승용차가 마치 굴렁쇠가 굴러가는 듯한 쇳소리를 내며 강변북로를 질주합니다. 뼈대가 노출된 휠이 도로 아스팔트에 닿으면서 용접 현장처럼 불꽃까지 튑니다. 이 승용차를 찍은 영상들이 빠르게 온라인 공간에 퍼지면서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어떻게 오랫동안 타이어가 빠진지를 모를 수 있을까?
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잡고 보니 실제로 만취 상태가 맞았다고 밝혔는데요. 어디서 굴렁쇠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난달 30일 새벽 1시쯤 현장에 출동해 해당 승용차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겁니다. 당시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는데 그래서 차량의 타이어가 빠진 것도 몰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금까지 해당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고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다면서 일단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일본 우익의 상징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낙서를 합니다. 붉은색 스프레이에 영어로 토일렛, 화장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돌기둥에 소변을 보는 것 같은 몸짓도 합니다. 야스쿠니 신사에 낙서를 한 이 남성, 중국 국적의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그는 영상을 통해 스스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riticism. 일본인들은 분노했고 낙서범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을 포함해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일본군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시설입니다. 네, 이번에 뉴스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와 사회 현상까지 짚어보는 뉴부 사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부 사탐, 오늘은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벌어진 낙서 방뇨 테러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SBS 신정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정원 기자. 네. 일본 도쿄 야스쿠니 신사 돌기둥에 낙서한 사건. 우리도 얼마 전에 경복궁 벽에 낙서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 이 누굽니까 이거? 네, 영상 속 주인공은 중국의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인 태토우라는 사람입니다. 이 태토우 씨는 지난 1일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 영상을 올리는데 이 해질 무렵에 이 야스쿠니 신사로 들어서더니 입구에 세워진 돌기둥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둥에 대고 이렇게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요. 바지춤을 추어 올린 뒤에 이 붉은색 페인트로 영어로 토일렛, 화장실이라고 낙서를 하고 굉장히 당찬 걸음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좀 제정신이라고 보시면 어려운데, 자 백기종 팀장님, 이 남자 잡혔나요?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일본 경시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시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추적을 쭉 했는데 이미 중국으로 출국을 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사실은 사법 범위 인도 조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제 여러분 시청자나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중국을 침략을 해서 난징 학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인들의 마음에는 우리 한국인 못지않은 앙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공조 체계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출국한 게 확인이 됐다고 하면 중국 공안의 협조를 얻어서 범인을 검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이 신정원 기자, 네. 이 남자가 직접 찍어서 올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추가로 올리면서 왜 이런 일을 했는지까지 추가로 이제 알려졌는데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의 항의 차원에서 이런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예고글까지 올리기도 했었는데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를 허가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 위험이 커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본인의 자국인 중국의 민폐가 될 필요도 없다. 하면서 범행 예고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태토우는 야스쿠니 신사에서 낙서와 방뇨 테러를 가한 이후에 태연하게 전철을 이용해서 돌아가는 그런 영상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야스쿠니 신사 2차 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어서 우리한테는 기분 좋은 곳은 아닙니다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사당이잖아요. 좀 왜
이런 데서 이런 짓을 했는지 참 궁금한데 이제 소변을 봤는지 여부도 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상에서 소변 보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일본에서는 우익들을 중심으로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고 되게 조롱당하는 듯한 기분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얘기한 것처럼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우익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메이지 유신 시대 전후로 해서 일제가 일으킨 여러 전쟁의 일본군 전사자들이 지금 합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A급 전쟁 이제 전사자들이나 뭐 전범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지금 합사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장소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기시다 총리를 비롯해서 이곳을 참배하면 뭐 한국이나 주변국들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일본에선 바로 이곳에서 이제 조롱을 당했다. 테러를 당했다라면서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신 기자 얘기처럼 이 야스쿠니 신사 테러 사건이 발생하거나 일본의 정치인들이 참배를 했을 때 관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일왕도 참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왕 자체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A급 전범이 합사된 1978년 이후부터는 일본의 일왕은 절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지 않습니다. 촌리나 장관, 정치인들이 그 정치인의 입장에서 참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에 대한 위배 행위라는 것은 다 유식자들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예를 들면 촌리가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참배했다라든가 이러한 마르찬란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네, 자, 백기중 팀장님, 일단 야스쿠니 신사에 이런 식의 테러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폭발물 설치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일본 경시청이 이제 수사를 해서 체포를 해가지고 구속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인이 2011년도에 출입문에 하얀병 던져서 방화를 했었죠. 뭐 또 일본인 유령 시설에 방화를 한 사건, 또 한국인이 신사에 폭발물 설치를 했거나 또 중국인이 신사 내부에서 전범 이름 적힌 종이를 불태운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체포된 경우가 있지만 또 붙잡히지 않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주변 국가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일본에 있는 소위 우익의 성지라고 하는 이곳은 240여만 명의 유족이나 후손들은 정말로 우리가 그 선조를 모시는 것처럼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굉장히 성지의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관념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개념 있는 그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관련된 유족이나 후손들은 굉장한 성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 굉장히 격앙된 그런 어떤 여론이 올라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남의 나라 국민이 가가지고 그 나라의 어떤 주권을 마치 침략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를 보이는 부분에 일본의 그 합사된 야스쿠니 그 후예들은 굉장히 격앙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일본 우익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전언입니다. 자, 이런 사건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야스쿠니 신사에 이런 식의 테러를 하면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일본 형법이 우리나라 형법이 굉장히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거든요.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 일본이 저 사람이 체포가 되지 않았지만 체포됐을 때는 공익건조물 파기는 보통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꽤 세네요. 물론 그 우리나라처럼 대법원 양형 그 공고사항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재물손괴 3년 이하 징역, 그다음에 공익건조물이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로 처벌을 합니다. 네, 뭐 신정원 기자, 당연히 이번 야스쿠니 신사 테러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반응이 다르겠죠? 네, 지금 일단 이 남성을 아직 붙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지금 뭐 일본을 떠나 출국했다고 하니까 낮기 때문에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을 못 잡으면 뭐 망신이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이런 분노의 반응들이 있는데 다만 중국에서는 그를 두둔하는 뭐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이런 식의 반응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자, 백기중 팀장님. 지난주에 이제 김호중 씨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혐의가 일부 바뀐 게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5가지 이제 원래 혐의인데요. 그 중에 이 음주운전 부분,
네. 소위 말하면 이드마크 공식을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음주운전이 0.03 이하는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어쨌든 0.03 이하 또 일부 이드마크 공식에는 0.08 이상이 넘는 수치 값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그 부분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범인 도피 교사를 사실은 지금 범인 도피 이 방조에서 교사로 이렇게 지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각에서 법조 분석이 최소한 대법원 양형 공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범죄가 위험운전 치사상, 그다음에 도주치상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많은 그 경험칙이라든가 송치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이 집행유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죄가 경합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사실상 집행유예라기보다는 상당한 그 실형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죗값을 가볍게 치르면 될 일을 너무 크게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사건 은폐를 같이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관계자들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강덕 그 외사촌 형으로 알려져 있죠. 생각 엔터테인먼트 대표인데 지금 이 대표도 구속이 됐고요. 그다음에 본부장이라고 하는 이 30대 본부장은 또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은 지금 알려진 게 차량 김호중 씨가 사용하는 차량 세대의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모두 지금 제거해버렸고 그 중에 하나는 충격적인 게 삼켜가지고 은닉을 시켰다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 구속됐고 그다음에 소속사 대표 본부장 그다음에 그 22살 먹은 사람은 사실 불입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김호중 씨가 최초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음주 사고를 냈는데 당신이 가서 대신 경찰서에 출석을 해줘라고 했는데 22살 먹은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나서 거절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다른 매니저, 또 다른 30대 매니저가 사실은 김호중 씨 옷을 갈아입고 그다음에 1시 50분쯤에 이 경찰서에 가서 위장 자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까지 전부 형사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처벌에 또 굉장히 핵심적인 게 술을 얼마나 마셨냐일 텐데 일단 소주 10잔 정도 마신 거로 본인이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경찰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김호중 씨는 술 10잔 정도 마셨다고 하는 부분은 이제 그 선임된 변호인의 전략 접근이 굉장히 이제 짙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수사한 상황으로 보면 강남의 스크린 골프장 1차 그다음에 2차는 유명한 강남의 그 맛집이라고 있습니다. 뭐 식당은 저도 알지만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그다음에 3차에는 청담동에 김호중 씨 집에서 400m 가량 떨어진 청담동에 소위 말하면 그 템플러라고 하는 사실 언더그라운드의 그 은닉 그 저거예요. 그런데 이 멤버십으로 운영하는 이 주점에 가서 양주가 아닌 소주를 뭐 3병 정도 마셨다. 근데 이 종업원들의 진술이 각각이 개별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그 조지호 청장도 뭐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0.03 이상 또 0.08 이상 그러니까 면허 정지나 면허 정지 수치,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의 이 값이 나왔다. 이드마크 공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은 아마 분명히 적용이 돼서 심리를 받을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뭐 재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좀 관심사입니다. 자, 신정은 기자. 자, 이와 관련해서 사건 당시에 CCTV에 이제 김호중 씨가 찍혔잖아요. 이 김호중 씨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다. 쉽게 얘기해서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걸음걸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가 이 검찰에 송치될 당시에 김호중 씨가 약간 절뚝절뚝거리면서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팬들 중심으로는 약간 걱정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반신반의했었는데 이 걸음걸이가 일단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마다 사람들마다 고유한 걸음걸이가 있다. 마치 지문처럼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술에 취하면 이 평소 걸음걸이마저도 약간 비틀비틀하게 된다.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데 사고 당일 CCTV 영상을 보면 이 김호중 씨가 약간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과연 술에 취해서 그렇게 좀 휘청휘청 거렸던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이 실제로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법보행 분석 감정을 해봤더니 평소 걸음걸이랑 사고 당시, 사고 직전의 걸음걸이가 다르다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도 이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했다라는 핵심 증거로 봤고요. 경찰도 그래서 혐의에 위험운전 치상이라는 혐의도 포함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미국 같은 데서 음주 단속할 때는 이게 똑바로 걸어봐라 이런 걸 시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김호중 씨, 내 다리가 원래 좀 불편하다 이렇게 주장했다고요? 네, 원래 좀 다리가 좋지 않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어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자신의 발목 왼쪽 발목에 뭐 물이 차 있다라는 병원 진단 결과가 실제로 방송이 된 적도 있었고요. 변호인들도 평소에 발목이 좀 안 좋아서 좀 비틀비틀 걷기도 한다 이렇게 입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사건 관련해서 사건 당일 저녁에 김호중 씨하고 같이 술 마셨던 연예인들도 지금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고 당일에 특히 뭐 정찬우 씨나 길 씨 등등 이렇게 동석자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그 자리에 함께 했었다. 근데 이제 가수 길 씨가 특히 차량으로 동행하는 모습이 CCTV에 잡히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음주운전 방조 혐의 같은 거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길 씨의 소속사 측은 어떤 식으로 해명을 했냐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길 씨는 참고인이지 혐의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네. 실제로 경찰도 사고 당일에 함께 술자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방조하거나 뭐 권유하거나 이런 행위는 없다고 봐서 일단 참고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건에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김호중 씨가 사건 당시에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포트 영상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10분 전쯤 서울 청담동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비틀거리며 걸어가 사고를 낸 차량에 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김 씨의 평소 걸음걸이 영상을 제시하며 평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막내급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는 똑같은 사람인데 사회 초년생인 막내 매니저가 처벌받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냐며 질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압수된 휴대전화 세대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김 씨는 다음 조사 때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신정은 기자, 판사가 이례적으로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막내 매니저가 무섭다면서 바꿔치기를 거절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군요. 사실 김호중 씨 같은 이런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매니저가 뭐 여러 명이 있을 겁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다른 매니저한테 뭐 바꿔치기를 권유하는 듯한 전화를 몇 번 했었는데 당시에 겁이 나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거절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을 이제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에서도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얘는 괜찮고 쟤는 안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두둔을 하지 않았던 야단을 쳤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저 백희정 팀장님, 김호중 씨가 옷을 실제로 받고 있고 내가 운전했다 이렇게 주장한 이 다른 매니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사실은 이제 범인 도피 교사가 확실하죠. 뭐 네. 이계한 공무집행 방해 부분도 논할 수 있지만 지금 범인 도피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위장 자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호중 씨의 부탁을 받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옷을 갈아입고 김호중 씨는 11km 떨어진 경기도 구리 호텔로 피신을 했어요. 다른 매니저와 함께. 네. 그 사이에 이제 10일 날이죠. 지난 10일 날 새벽 1시 50분쯤에 이 김호중 씨의 옷을 갈아입고 강남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 가서 위장자수를 한 겁니다. 이제 최초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을 한 걸로 이렇게 봤다라고 해요. 하지만 경찰의 이제 추궁 또 김호중이 차량으로 이 소유자가 나타나서 이런 부분을 수사를 하면서 추궁하니까 결국은 김호중 씨가 운전한 걸로 나중에 드러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김호중 씨 음주운전 주변인들과 지인들 정말 다 함께 곤란해지지 않았습니까? 소속사도 사라질 위기고 또 김호중 거리도 사라질 위기라고요. 사실 김호중 씨 그 경북 예고 있다가 김천 예고를 나중에 이제 전학을 가서 전학이 아니라 퇴학이 됐다가 이제 다시 입학을 해서 졸업을 했는데 김천에 있는 김호중 거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김천시청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민원 전화를. 아마 그 중에는 이 김천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존속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지만 굉장히 개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거리를 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현판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또 김호중 거리를 이제 철거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알려지기로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인생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KBS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제한적으로 출연 정지를 한다는 이런 단언도 했지만 결국에는 김호중 씨의 재능을 좀 인정을 해라라고 하는 이건 아마 아리스라는 김
김어중 팬덤이 형성된 사람들의 이제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 공인일수록 정말 법을 지키는 이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더군다나 범행 사실을 10여일 넘도록 부인하는 그리고 잘못된 대응을 조직적, 계획적, 의도적으로 했다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붕괴하고 있거든요. 네. 또 공인이 감수해야 되는 또 팬덤이나 인기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그 성실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에 아마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나 팬덤 대중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자 신정은 기자. 자 그런데 음주운전하고 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시도가 최근에 또 있었다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5시 45분쯤이었는데 이건 영상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서 SUV 한 대가 상가로 정말 살벌하게 돌진을 합니다. 안경점과 문방구 등을 꽝 하고 충돌을 하는데 당시 사실 굉장히 좀 이른 시간이었다 보니까 뭐 출근 시간이나 등교 시간대를 피했던 건데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다행이네. 네, 정말 좀 거칠었던 사고였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운전자라 밝힌 남성 A씨를 붙잡았는데 당시 이 음주 측정 결과가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었는데 처음에 A씨는 이제 운전자 A씨는 소주 6병을 마시고 여자친구를 태워서 20km가량을 운전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 이 운전대를 잡았던 건 A씨가 아니라 A씨의 여자친구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이죠. 네, 소주 6병 정말 많이도 마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한 뒤에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이들의 범죄 그럼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그 운전석에서 여성 운동화를 한번 발견을 했고 그래서 이상하다 시작이 됐고 진술 과정에서도 얘가 좀 오락가락하는 면도 있었고 그래서 역으로다가 CCTV 동선을 다 확인하면서 운전자가 바뀐 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에 차량을 빌렸습니다. 렌트카를 빌렸는데 심지어 이게 이제 본인 이름으로만 이제 보험이 처리가 돼 있던 거였어요. 술 먹은 사람한테 렌트카를 빌려줬나 보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뭐 쏘카를 미리 빌려놨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어떤 모르죠. 네. 무인으로도 빌려주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100m가량 운전을 하다가 이 운전 연습을 시켜주겠다면서 여자친구에게 운전대를 넘겼고 그렇게 700m 정도 차를 몰다가 바로 사고가 난 겁니다. 자, 백기정 팀장님.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이 뭐 당연히 처벌받는 줄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08이면 사실은 만취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자친구하고 같이 술을 먹고 여자친구에게 운전 연습을 시킨다고 운전대를 넘기는 자체가 개념 없는 행동이고 술이 너무 많이 껴서 이성적 지금 0.08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면허 취소인데 아마 그 앞에 신정은 기자 말씀하셨지만 정말 소주를 6병 정도 이상을 마시고 운전한다는 거는 사실 운전대 잡고 엑셀러레이터인지 아니면은 뭐 브레이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저 무인 점포를 받아서 7천여만 원 상당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아마 이런 부분에 민사적인 형사적인 책임까지 하면 상당한 그런 어떤 경제적 형사적 처벌이 감수를 해야 될 그런 시점 같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 두 남녀에 대해서 둘 다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까? 네, 둘 다 청구를 했는데 일단 남성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일단 경찰이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두 커플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경찰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는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사안이 너무 중요하고 죄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해 보상에 대한 노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하는 거다. 운전자 바꿔치기는 우리 이 사법성의 절차를 상당히 방해하는 거고 그죠? 자, 신정은 기자. 음주운전도 범죄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도 못지않은 범죄인데 이번 사건 보면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김호중 씨 사건부터 지금 충북 진천 사고까지 쭉 이어왔는데 오늘의 한마디는 천재성이 아깝다입니다. 어느 팬분께서 김 씨에 대한 보도와 비판이 과하다는 취지로 이제 뭐 방송사에 청원을 올리면서 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실제로 김 씨 사건을 뉴스브리핑에서 한 4차례 정도 다뤘습니다. 거듭 진술이 번복되고 새로운 팩트가 추가가 되면서 계속 보도가 이어졌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충북 사건처럼 비슷한 사건들까지 덩달아서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말맞다나 이렇게 아까운 천재성이 빛이 바래게 된 건
이렇게 이어진 거짓말들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세컨온 뉴스탐 오늘 여기까지 듣죠. 신정은 기자, 백기정 투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거동은 올리는데 뿌리질 못한다고 해도가 고장나가지고 그래 지금 5일째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구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난 주말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전국에 피해가 잇따랐죠.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같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북한의 속내가 뭔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게 북한이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그럼 이제 오물풍선 그만 보낼게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은 우리 측의 대응을 미리 예측하고 미리 짜놨던 시나리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실제 북한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지난달 25일 날 열었고 네. 그 다음 날 국방성 담화를 통해서 이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거든요. 김정은이 주재한 정치국 회의에서 이걸 국방성이 보고하고 그런 보고 계획 속에는 네. 이러이러한 조치를 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조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자기들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남측이 이런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산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남측이 언급한 대로 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가 시행이 된다면 그건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굉장히 아픈 조치이기 때문에 네. 아마 즉각 5시간 만에 잠정 중단 발표를 했다고 봅니다. 네, 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 발표는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 밝힌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바로 착수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정부 입장을 통해서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오물풍선 같은 또는 GPS 교란 같은 도발들을 다시 하지 말라는 점을 북한 측에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반복될 경우에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표현하진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안보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 워딩 속에 조치들이라고 그랬어요.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들 속에는 말씀하신 확성기도 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착수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착수라고 하는 것이 방송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지만 언제든 방송이 재개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제 확성기 방송 해봐야 뭐 좀 시끄러운 정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 않은가 봐요. 과거에 제가 남북 군사회담을 할 때도 북한 측은 이 확성기 중단을 위해서 계속 사정을 했었습니다. 중단해달라고. 그 정도로요? 예, 그렇게 사정을 했었고 사실 2004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 요구를 당시 정부가 받아들여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중단이 됐었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15년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을 했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 당시입니다. 그리고 뼈아픈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바로 확성기를 켰거든요. 실제 북한에게는 뼈아픈 조치였습니다. 김정은이 당장 끄라고 그랬고 안 끄면 준전지 상태에 돌입하겠다 얘기를 했고 결국 그래도 안 끄니까 김양건
그다음에 황병서 정치국장을 보내서 2+2 회담을 하고 목함주일에 사과를 했던 그런 이게 있거든요. 그만큼 대북 확성기가 북한 정권에게는 뼈아픈 조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대북 확성기에서 어떤 내용이 방송되길래 북한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지 이 과거에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대에 걸쳐 북한 주민 모두를 정신적인 노예로 만들어 놓고 단지 수령의 아들이라서 나도 수령이 되어야 한다는 전대미문의 세습 독재 체제에 기생하는 자, 인민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날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핵미사일 개발, 테러, 납치, 마약, 위조달러, 해외 근로자들의 노예노동 등 북조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김정은 세습 정권의 독재성과 연관되어 있다. 자, 내용 들어보니까 정말 김정은이 들으면 펄쩍 뛸 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런 내용 북한에서 방송했다간 바로 잡혀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보면요. 하나는 김씨 정권의 문제, 김씨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북한 직표는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한 정권이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자기들의 실정을 감춰왔거든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용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김씨 일가의 실정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북한 정권의 또는 체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실 이것뿐 아니라요. 24시간 거의 감미로운 K-팝을 들려줍니다. 전방 지역에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이 마음이 어렵죠. 예, 우리 가요를 듣고 말이죠. 그 내부에서 이 남한 가요 부르기를 당신 내부에서도 하고요. 그 탈북 군인들이 그런 증언을 합니다. 그럼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남한 문화로부터 차단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이렇게 되면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중단하려고 애를 썼고요. 결국은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다시 우리가 중단해주는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북한이 스스로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줬다고 저는 봅니다. 이 대북 방송이 뭐 밤에 조용할 때는 굉장히 멀리 들린다고요? 그럼요. 이게 뭐 종심 깊이 나가고요. 사실 확성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대북 심리전 수단은 많습니다. 특히 전광판 아마 앵커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방 지역에 11개 지역에 과거에 OP가 있었는데 OP는 전방 지역, 북측 지역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전광판이 있었어요. 그 전광판에 글씨가 계속 쓰여집니다. 안 볼 수가 없죠, 그럼. 그러면 날씨가 좋으면 종심 4km 후방에서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뉴스가 나갑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4강 진출. 그리고 뉴스 예보도 해줍니다. 그건 전방 지역에는 북한 군인들, 접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고 빨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으로서는 이거 도저히 안 해요. 그래서 제발 좀 중단하고 해달라고 사정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전에 뭐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걸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결국은 북한은 그런 체제의 취약성 때문에 우리의 대북 심리전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전에 이제 북한과 좀 친화적인 그런 정부에서 북한의 요구를 좀 들어줬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남북 관계 발전이나 긴장 완화에 연결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내려보낸 대남풍선이죠. 오물 달아서 이렇게 어마무시한 양을 갖다가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2016년에도 오물을 담아서 보낸 적이 있었지만 양이 현저하게 적었고요. 이번과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 정부와 체제를 비난하는 비난전을 같이 넣었었는데 이번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비난해봐야 뭐 먹히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걸 분명히 알았고요. 그건 이제 북한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민간단체가 보내는 전단을 북한은 오물 쓰레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물 쓰레기를 보낸다면 우리도 보내겠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전단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남쪽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논리로 한 것이지만 저는 북한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남남 갈등이라든지 또는 그 비난이 정부나 단체로 간다든지 저는 그런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게 무게도 상당하던데 그게 하늘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렇게 차 유리창에 부딪혀서 깨졌다든지 뭐 타이어에서 불난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나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조치에 의해서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면 뭐 국가가 하든 아니면 보험회사가 하든 공식적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를 북한 정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이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육지에서 오물풍선 보내는 사이에 북한은 또 이 접경 해안 쪽에는 GPS 교란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어선들이 위치를 못 찾아서 큰 곤란을 겪었는데 일단 GPS가 망가지도록 이 공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예, GPS 교란을 하게 되면 어민들이 굉장히 불안하죠. 위험하고요. 특히 어민들은 자기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이 고기를 어디서 잡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특히 접경, 특히 NLL 인근에 있는 어민들 같은 경우는 혹시 잘못해서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한데 GPS를 교란한 겁니다. 교란 전파를 발사해가지고 교란하는 것인데 이건 결국은 오물풍선 보낸 거와 이 맥을 같이 하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그 비판의 그 화살이 정부와 관련 단체로 돌아가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전단 살포가 중단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다음에 자기들의 추가 도발의 명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북한이 일단 대북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언제고 우리 쪽에서 대북 전단을 다시 살포할 경우에 이걸 재개하겠다 또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단체 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SBS 취재진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통화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게 가진 치욕과 모욕을 안긴 김정은이 직접 그 악행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정중히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잠정 중단이고 뭐 이거 100배를 무슨 우리 보낸다는데 우리는 1000배, 10,000배를 보낼 거예요. 김정은이가 직접 사과하면 정중히 사과하면 우리도 잠정 중단을 고려해 볼 용기는 있어요. 자 일단 대북단체가 풍선 보내면 다시 오물풍선 공격을 또 하겠다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체가 보내는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본인들이 북에서 속아 살아왔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가족들에게 사실과 정보를 알리는 건 좋은데 결국 현실적으로 보면 또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이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이 얘기를 했어요. 착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확성기 재개를 위해서 관련 법 행정적 절차 그리고 필요하면 확성기를 다시 세움으로써 북한이 만약에 다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는 순간 확성기의 스위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북한의 무모한 이 만행을 억제하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